결혼 8년 차였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참 평범한 부부였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무던한 성격이었고 특별한 다툼도 없이 무난하게 하루하루를 이어갔죠.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건 시간이 흐른 부부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늘 성실하게 집안일을 챙겼고 제 도시락도 꾸준히 싸줬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때로는 같은 영화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딱히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부족함 없는 일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문제없는 부부처럼 보였을 겁니다. 친구들도 그랬고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다녔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기태와는 거의 가족처럼 어울렸습니다. 그는 제게 둘도 없는 친구였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내와도 가까워졌습니다. 기태의 아내와 제 아내는 금세 친해져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저는 그 모습이 꽤 흐뭇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부부끼리 함께 어울릴 친구가 있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넷이서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 시작된 건 평일 낮 기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서 점심을 먹자는 제안이었죠. 그곳은 그의 회사나 집과 거리가 있었기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나가봤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볼 겸 했죠. 그런데 식사 내내 기태는 유난히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손을 떨고 말끝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더군요. 결국 그는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어색하게 마무리된 그 식사가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전하려다 멈춘 듯한 표정, 입술 끝에서 맴돌다 삼켜버린 말들.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오해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미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했던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유난히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 진하지 않은 화장을 즐기던 사람이 붉은 입술을 칠하고 익숙지 않은 향수를 뿌린 채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더군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하고 묻자 아내는 웃으며 그냥 오랜만에 외출하니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는 당시엔 별 의미가 없다고 애써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모임에선 모두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들었고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의 웃음과 기태의 눈빛이 묘하게 겹치는 순간들을 되새기며 불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기태는 모임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락해도 읽고 답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고 간신히 전화를 받으면 바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와 둘도 없던 우정이 서서히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기태의 아내와 자주 연락한다더니 어느 날 제가 무심코 요즘 기태 아내랑 안 연락해? 라고 묻자 아내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글쎄 잘 몰라. 좀 바쁜가 보지라고 어색하게 얼버무렸습니다. 그 말투는 마치 피하고 싶다는 듯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주말마다 외출을 늘렸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본다, 전시회를 간다, 엄마 병원에 잠시 다녀온다. 늘 그럴싸한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행동이 어울리지 않는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미술교실 동창회라며 외출한 날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애초에 미술 전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용돌이가 쳤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덮어놓고 따지다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밤은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회사 회식으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채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길목, 우연히도 기태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급히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낮춘 듯 귀에 속삭이는 말이 선명히 들렸습니다. 응, 전에 갔던 방이랑 같은 층이야. 알지? 엘리베이터 타면 오른쪽. 이어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처럼 창가 쪽으로 부탁했다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호텔과 관련된 얘기였고 그 말투는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듯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수많은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기태가 통화를 끝내고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저는 숨죽여 지켜보다 몰래 뒤따랐습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프런트의 직원은 그를 익숙하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1206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은 제게 장검처럼 꽂혔습니다. 저 절망적인 강조 하나로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기태가 단발적인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저는 비틀거리며 호텔을 나왔지만 머릿속엔 단 하나의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1206. 그 후 저는 잠 한숨 편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출은 계속되었고 이유는 늘 어색했습니다. 마침내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전시회 초대권이 생겨서 다녀올게. 제가 무심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죠. 같이 가자. 그 순간 아내가 보인 깜짝 놀란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 전시회는 별로야. 나 혼자 보는 게 좋아. 그녀는 그렇게 집을 나섰고 저는 곧장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로비 한쪽에 앉아 오직 단 하나의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기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별말 없이 나란히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카운터에서 키카드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탑승한 엘리베이터의 층표는 명확했습니다. 분명히 12층, 그 안쪽. 그들의 목적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 1206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저 두 사람의 입장 장면을 제 뇌리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광경은 제 세계를 뒤집어 놓기엔 충분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제 눈앞에서 아내와 기태가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순간 제 가슴은 산산이 부서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따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터지고 결국 제가 원하는 진실조차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제 두 눈에 새기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없는 침대가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함 속에서 분노보다 앞선 건 차라리 확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는 거. 제 아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이미 부정할 수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으로 덤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법적으로 물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내가 외출하던 일정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아내가 핑계를 대고 집을 비운 날들을 달력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 내역과 맞춰보니 정말 소름 끼치게 겹치더군요. 제가 예전에 출장용으로 만들어줬던 아내의 서브카드, 그 카드를 사용한 내역 속에 특정 호텔 이름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3달 동안 총 6번. 날짜와 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내의 외출 기록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어서 만들어줬던 신용카드가 사실은 불륜의 현장을 드나드는 열쇠였다는 사실. 아내가 제게 식사 챙겨주던 그 손으로 친구와 호텔 방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차라리 숨조차 막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카드 내역과 일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호텔 내역과 일정이 이렇게 일치한다면 소송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도 꽤 크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다시 쪼여왔습니다. 이 모든 걸 법정까지 끌고 가야만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라도 변명이나 억지를 부릴 구멍이 남아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 구멍을 파고들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제 사정을 차분히 이야기했고 탐정은 곧바로 매뉴얼을 꺼내 제게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을 확보할 수 있고 외출 시 동선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계약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를 쌓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탐정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서류, 사진, 영상. 그 안에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같이 들어가는 아내와 기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보고 웃는 두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아내의 표정 속에서 제가 알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아내의 머리칼을 아무렇지 않게 쓰다듬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눈빛이, 그 웃음이 제 옆에서 늘 평범하게 살던 아내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정리해 전달했고 정식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는 2명. 제 아내 그리고 기태. 아내에게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불륜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기태에게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상간 소송을 따로 걸어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대가를 그가 얼마든 몸으로 실감해야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소장이 접수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소송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처음으로 그 여자를 차갑게 눌렀습니다. 기태랑 무슨 사이냐?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숨막히는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거 실수였어. 몇 번 그런 건데 감정 같은 거 없었어. 실수라니. 몇 번을 반복해서 실수라 규정하는 뻔뻔한 변명. 감정이 없었는데 침대를 공유했다는 역설. 도저히 더는 제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기태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근데 우리 우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 우정? 제가 믿었던 그 단어조차 왜 그토록 더럽혀져야 했는지.
우정이면 제 아내를 그렇게 안아서는 안 되었겠죠. 우정이란 걸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놈이 감히 그 단어를 변명 삼아 썼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 기일이 잡혔고 두 사람은 소송 피고로 출석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원 앞에서 저는 둘을 마주쳤습니다.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두 사람. 그러나 그들의 얼굴엔 들켰다는 죄책감 대신 세상에 공개된 사실이 불쾌하다는 표정이 읽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실수였습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혼만은 제발 하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는 분명했고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사진들, 일정과 카드 명세서까지 모든 자료들이 하나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7천만 원을, 기태는 상간소송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저는 마치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숨이 가빠오는 지옥 속을 빠져나간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 지옥에서 얻은 건 끝내 상처뿐이라는 현실도 뼛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공식적으로 내려지던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위자료 액수와 이혼 확정을 선언할 때 제 안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이제는 해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어도 제 안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이 살던 아내도 없고 가장 친했던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일상은 여전히 어제와 같은 풍경을 가지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퇴근길에 집으로 들어오는 살.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제 곁에 있던 가장 가까운 두 존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더 이상 그 일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잊으려 해도 자꾸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기태와 아내가 호텔에서 웃던 사진들, 카드 내역 속 차갑게 찍힌 금액, 그리고 제 귀에 남아있던 아내의 마지막 말. 실수였다, 감정은 없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더욱 깊게 찌른 칼날이었습니다. 감정은 없는데 몸은 공유했다는 모순, 그것을 실수라고 포장하는 무책임. 그것이 바로 저를 가장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져가던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동료들의 얼굴을 쓰다듬듯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들이 카톡을 보내와도 믿기 힘들었고 대학교 동기들 단체 채팅방도 결국 나와버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혹시 기태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곧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단톡방에서 나간 뒤 몇몇 동기들이 제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망설이다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너 몰랐냐? 기태랑 내 아내 작년 워크숍 때 둘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돌아온 적 있었어. 그때도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냥 말 안 했던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작년 워크숍. 그땐 제가 회사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내는 혼자 참석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태도 함께였고
둘은 이미 그때부터 자리를 빠져나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몇몇 친구들은 눈치로 알았음에도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제 곁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결과적으로 제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친구라는 단어 자체가 역겨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연락처를 정리하고 SNS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혼자 있을 때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불안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켜놓고 있어도 도무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업무 성과는 곤두박질 쳤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결국 무너져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다행히 팀장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일을 내려놓고 오롯이 혼자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석 달 남짓 저는 그곳에서 인간관계도 도심의 소음도 모두 끊어낸 채 홀로 살았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새벽 해돋이를 보며 제 마음속에 끝없이 남아있는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 왜 이런 선택을 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은 다른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최선을 다했고 친구로서도 성심껏 기태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손을 놓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책임이었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공허했고 길을 걸을 때도 누구와도 시선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극심한 배신 트라우마입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진 상태라 현재로선 누구를 만나도 불안함이 먼저 앞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제 상태가 단지 제가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처라는 걸 인정받은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조금씩 스스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제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기록하고 토해내야 합니다. 글로 쓰거나 누군가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시작돼요. 그 말을 받아들여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 기태의 배신, 증거를 모으는 과정, 법적 절차, 그리고 그 사이 제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두세 줄 쓰기도 벅찼지만 쓰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쓰다 보면 분노가 되살아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안에 응어리졌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기록을 저는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찾아와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의심됩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혹시 증거 없으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람들이 저에게 절박하게 물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어딘가에도 지금 이 순간 저처럼 배신과 불륜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사실이 오히려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상처는 단순히 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정리했습니다.
상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카드 내역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탐정을 고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가 겪은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글을 읽은 이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님의 글 읽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치유의 과정이 막 시작되던 즈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아내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많이 반성하고 있어. 다신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 혹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마치 칼로 상처 위를 다시 후벼 파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수였다고 치부하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제 안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평온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잔해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통해 무너지는 대신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릴 재료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동시에 하루하루가 다시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감싸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여유는 생겼습니다. 그때쯤 우연처럼 찾아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세상은 끝내 제 귀에 그들의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선배 중 한 분이 있었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강남에 새로 생긴 작은 쇼핑몰에 돈을 넣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흘려듣고 있었는데 선배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 너 옛날에 그 이혼한 전 아내. 걔 요즘 거기서 일하더라. 순간 귀가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되물었습니다. 예? 진짜요? 응. 내가 우연히 갔는데 한 브랜드 매장에서 점원으로 있더라. 근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 매니저한테 혼나고 있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일었습니다. 호기심, 분노, 그리고 이상한 동정심까지.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를 움직인 건 묘하게 남아있던 궁금증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결국 저는 마음을 다잡고 평일 낮 한가한 시간대를 골라 그 쇼핑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매장 앞에서 저는 한동안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과거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고 스스로에게 당당함을 걸치던 그녀는 사라지고 낯선 유니폼을 입은 채 고객에게 연거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엔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표정에서는 힘겨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눈동자가 이제는 자신감 한번 띄우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치밀어 오른 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동정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담담했습니다. 그녀가 맞이한 현실은 결국 그녀의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모든 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기태의 소식도 궁금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SNS는 이미 비공개로 잠겨 있었지만 검색창 어딘가에서 짧은 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겨진 불명확한 글귀였죠.
땡땡동에 새로 영어 강사로 온 사람, 여자 문제 때문에 예전에 회사에서 잘렸대. 다들 조심해. 익명글이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건 기태구나. 그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그리고 더 많은 소문들이 자연스럽게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전 아내는 결국 쇼핑몰 일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땡겨 쓴 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가족들과도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녀의 가족들도 감싸줬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혼까지 해야 할 문제냐. 하지만 결국 진실은 숨지도 않았고 제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들이 세상에 돌면서 소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분류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이었고 끝내 가족들조차 더는 그녀를 감싸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집에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기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술자리에서 형제 같은 우정을 떠들던 놈은 이제 친구들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회적 관계라는 건 생각보다 가볍더군요. 함께 웃고 떠들며 즐기던 사람들도 결국 모두 기태를 멀리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건 외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두 사람이 한때 동거를 시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서로에 대한 감정 소모가 심했으며 신뢰는 이미 뿌리째 흔들려 있었죠. 결국 그 동거마저 실패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의지할 줄 알았지만 사실상 서로를 더욱 파멸시키는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한 처벌은 없겠구나. 두 사람은 이미 자신들이 판 구덩이에 빠져서 남은 인생을 불안과 외면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는 삶, 가까운 가족조차 등을 돌린 현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선택한 배신의 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더 이상 밟을 이유는 없다는 걸.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다시 제 삶을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가장 가까웠던 저를 잃음으로써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깊이 배신당한 아픔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며 더는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살아가는 건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감당하는 몫이라는 걸 이 과정에서 확실히 배웠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내려지고 두 사람의 몰락 소식을 들은 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났다라고. 하지만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은 문득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과거의 조각들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제게 처음 요리를 해주던 날을 기억합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졌고 그저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녀의 표정을 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순간도 있습니다. 기태와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히며 허심탄회하게 꿈을 나누던 밤. 우리는 그토록 가까웠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눈앞에 따뜻한 기억들이 알고 보니 사실은 배신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들면 여전히 숨이 답답하게 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건 제가 만든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한 잘못은 단지 믿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저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잘못은 제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인격에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고 어쩌면 앞으로 평생 그 죗값을 씻을 수 없을 겁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도 편안한 관계도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 해도 남의 눈치를 보며 불신과 경계 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미래.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용서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그들의 죄가 가벼워진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견뎌낸 고통과 스스로 버텨온 시간들을 배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담담히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는다. 증오도 용서도 아닌 무심함. 그게 지금 제가 택한 태도입니다. 이제 제 삶은 정말 조용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회사로 가서 묵묵히 하루를 보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간단히 산책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언뜻 보면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하루. 그런데 저는 요즘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배신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누구도 뒤에서 칼을 꽂지 않는다는 사실. 더 이상 거짓된 사랑에 속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 사실 하나로 제 하루하루는 불과 1년 전보다 1000배는 더 평화롭고 10,000배는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곁에도 당신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갉아먹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이것 하나만은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배신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 저는 결국 행동했기에 이렇게 다시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끝까지 믿어야 할 사람도 끝까지 지켜야 할 살도 결국 나 스스로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고 동시에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배신으로 무너져선 안 되니까요. 누구도 제 앞의 길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니까요.